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펼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장. 반갑습니다. 형님은 네. 혼술 혼밥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혼밥은 약간 좀 레벨이 낮아요. 혼밥은 조금 창피함이 있고, 혼술은 잘해요. 혼술은 집에 가서 이제 오늘 하루 보람차게 잘 보냈다, 수고했다, 나에게 주는 어떤 상장 같은 거. 혼술은 잘해요, 저는. 여기 보시면은 네. 혼밥에도 좀 이제 레벨이 좀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레벨? 그냥 뭐 급하게 편의점에서 먹고 가는 거 정도는 레벨 1 정도 되고. 그거는 쉽지. 근데 뭐 샐러드바, 뷔페라던가 음식점, 고깃집, 고깃집. 횟집 아. 이런 데서 먹는 거는 레벨 이제 8 정도 야. 만렙. 그거보다 더 레벨 찍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죠. 예. 아무튼 상훈 씨는 고깃집도 혼자 가고 뭐 이랬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레벨 네. 8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누가 봤지?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음식 그 자체의 맛도 있겠지만은 누구랑 같이 먹느냐에 맞아요. 따라 맛이 맞아요.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맛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먹어버릇합니다. 왜 뭐 맛으로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혼밥, 혼술 이런 분위기가 많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데, 상식 공부만큼은 혼자 하지 마시고, 그거는 같이 하는 게 좋죠. 예, 저희와 함께. 맞습니다. 상식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맞습니다. 부족한 상식 서로 채워주면서 저희와 함께. 저희도 퀴즈 잘 못 풀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 바보 같은 모습도 많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를 지도 편달해 주시면서 함께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상식의 기본,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끝나자마자 맞출 거야. 바로 정답 말할 거야. 안 적어. 국악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장단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양조와 휘모리, 자진모리, 중중모리, 중모리가 있습니다. 5개의 장단을 가장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적어야 되겠네? 제가 알아? 초등학교 때 상수였습니다. 상수회. 상수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꽹가리에서 맨 앞에서 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 자, 그걸로 할머니 용돈 많이 탔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휘모리, 자진모리, 중중모리, 중모리, 진양조 순입니다. 정답! 이야, 그렇지. 휘몰이가 제일 빠르지. 땅도 내 땅이다. 두 손 땅도 내 땅이고 휘모리는 다다당, 다다당, 다다 뭐 이런 겁니다. 멋있다. 우리 상훈이 이쁘다. 상수입니다. 상수. 장구 좋다. 네.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동네 북이다. 왜 얘 동네 북이야? 동네 북. 왜 동네 북이냐? 진, 꽹가리, 장구, 북 이거 4개로 이제 보통 사물놀이, 그래서 사물놀이잖아요. 그치, 사물. 근데 그중에 북이 가장 쉬워서 북은 그냥 어느 박자에 해도 박자에 놓쳐도 뭐 장구 박자에도 맞고 진 박자에도 맞고 꽹가리 박자에도 맞아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동네 장구는 북은 그냥 제예요? 동네 북은 제예요. 깍두기 이런 느낌이라고. 상훈이 너무 똑똑하다. 국악에 대해서는 뭐든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카페에 가보면 일반적인 메뉴판의 표기와 다른 메뉴판들을 내보이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메뉴판의 가격에 0, 이 3개가 빠진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3,500원짜리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3.5로 표시하는 형식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화폐에 대해 계산상의 불편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깔끔하게 찬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찬스용 문제다. 네. 먼저.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자, 장구 칠 때 그 느낌을 가지고 빠바. 야! 남자답게 한 방에. 빠! 검색 찬스! 예스! 스마트폰 말아먹으라고 구글 주셨네? 화폐 단위로. 화폐 단위, 인플레이션 경제. 알겠습니다. 시작. 메뉴판도 적어야 되나? 오케이. 하나, 와우. 둘, 셋. 디노미네이션. 빨리 말해야지 그러면. 아니라고 빨리 말씀하셔야죠. 이건데? 이건데 화폐 단위 진짜? 저거야.
디노미네이션 맞는데. 끝났다. 디노미네이션 아니에요? 디노미네이션 맞는데? 이게 다른 뜻인가 봐요. 새로 한다라는 의미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정답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 정답. 정답! 와우. 아 그래도 맞췄다. 아,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찬스 잘 썼지. 디노미네이션 아예 근처도 못 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디노미네이션 같은 경우에선 화폐 단위의 호칭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리디노미네이션은 이 화폐 단위를 바꾼다. 너 출연료 얼마야? 100원이요. 뭐 이렇게 되겠네. 저 200원이요. 뭐 이런 식으로. 야, 이 10원짜리야. 이것도 아주 칭찬이 그치. 근데 10,000원짜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시급보다 센 거니까 어. 최저 시급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다. 맞아요. 리디노미네이션.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스페인에는 유명한 축제들이 있는데요. 그중 토마토 축제는 1940년대 중반 마을 광장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싸움을 한 데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팜플로나에서 열리는 산 페르민 축제는 복음을 전파하러 프랑스에 갔다가 참수당한 기독교의 성인 성 페르민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축제에서는 소를 모는 행사가 중심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카스텔 축제라고 하는 전통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카스텔 축제는 어떤 축제일까요? 인간 탑쌓기 축제. 맞다. 정답이다. 와우! 야 미쳤어? 대박이야. 너 스페인 사람이야? 너 탑이야? 너 인간이야? 어떻게 맞췄어? 이게 뭐 세계적으로 이런 거에 뉴스에 하면 스포츠 뉴스 나오기 직전에 한 5분씩 하는 거에 스페인 축제 하면은 무조건 나오는 게 토마토 그다음에 인간 우와. 탑쌓기 이런 거 아닌가? 맞아. 얼핏 본 거 남자들 막 이렇게 맞아요. 치마 같은 거 입고 막 바지 맞아요. 같은 거 입고 막 올라가잖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맞춰 입고 끈 하나에 의지해서 탑을 쌓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이 풍습은 후에 가우디의 건축 세계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가우디. 이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네. 공동체 의식하면. 기마전. 네, 그러면은 엄청 그 해서 사람 하고. 그치. 와, 야, 이거 너 대박이야. 너 정말 온갖 지구상에서 모든 상식은 너한테 다 갔어, 지금. 와, 오늘 기대가 된다. 문제 또 바꾸시잖아. 난리 났다, 지금. 바꾸지 마십시오 이제. 정해진 걸로 갑시다. 반칙입니다. 갑시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의 영문 앞글자를 딴 브릭스는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 경제 5개국, 5국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브릭스에 맞설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5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이들은 2000년 이후 정치 안정 속에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비스타로 불리는 5개의 나라는 각각 어디일까요? 이 문제는 뒷부분 강의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베트남, 그렇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렇지.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STA. 아르헨티나인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T는 태국인가? 타일랜드, S. 싱가포르? 혹시 브릭스랑 겹치는 나라도 있나요?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자원이잖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아르헨티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나왔어? 아프가니스탄이죠? 그러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는 맞죠? 그럼 TA만 맞추면 됩니다. TA, T. 타이완 아니고. 터키. 역시 터키 맞아요? 터키. 맞습니다. 오케이. A. 아르헨티나. 통합을 올려라. 좋아. 베트남,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좋아하는 나라들이야 다. 맞습니다. 축구도 다 잘하죠? 그치, 형제 국가야. 터키는 또 쉽다. 찬스가 남았네.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PC나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과 같은 컴퓨터 기기를 통해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거나 기기가 오작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용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를 가리켜 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이유요? 알아? 알아? 네. 문제 주세요. 바꾸지 마세요 갑자기. 다른 거 섞지 마세요 막. 그런데 이러면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뭐 무슨 절지동물은 왜 그럴까요? 얘기하지 마시죠. 컴퓨터 개발 초창기에 이것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 합선을 일으켜 오작동을 발생시킨 사건이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건데 이유? 파리 정답 파리. 버글은 벌레를 뜻하지 않은 네. 벌레를 뜻하지 않은. 실제로 벌레가 그 옛날 컴퓨터니까 부피가 엄청 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 그러면은 1970년대 막 이때 컴퓨터 그때 들어갈 벌레는 바퀴벌레. 바꾸신 것 같은데 살짝. 아니죠? 벌레. 파리 바퀴벌레 나왔으면 다 했지. 모기. 정답 빈대. 정답 벼룩. 정답 장소풍뎅이. 장수하늘소. 귀뚜라미. 정답 돈벌레. 진해. 삼엽충? 벌레가 뭐 거기서 거기지. 무당벌레입니다. 무당벌레. 정답 각다귀. 각다귀. 찬스 쓰겠습니다. 저희 정정당당하게 쓰겠습니다. 오늘 너가 운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기운이 좋아. 자! 문상훈 힌트. 아 뭐야 이게? 쉽게 가자 쉽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뭐냐? 왜 그러냐? 오공아. 뭐냐? 왜 그러냐? 적팔계. 나오고 오공아. 삼장법사. 나오고 사오정. 저삼사. 아닙니다. 다 나왔습니다. 사오정. 사마귀. 아닙니다. 사오정이 할 때 나오는 겁니다. 힌트 잘 준 거예요? 아, 난 사오정이 뭔지 몰라. 사오정이 뭐라고 했는데. 나방. 나와. 그러면은 나방이 막. 아, 사오정 입에서 나방 나가지. 아, 맞다. 아, 뭐 찬스 나름 잘 쓴 거네. 오늘도 상식 퀴즈 제대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용, 동양의 진주, 이런 수식어가 붙은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베트남인데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5시간은 날아가야 하는 지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우리는 베트남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베트남 하면 여전히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한국의 시골 노총각에게 시집오는 여성이 많은 나라 정도를 떠올리곤 하죠. 과연 우리가 여전히 잘 모르는 베트남은 어떤 모습을 가진 나라일까요? 베트남은 최근 아세안 지역 내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곳입니다. 2018년에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7.1%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 3%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수치죠. 최근까지 30년 사이에 GDP는 14배가 늘었고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던 경제 규모는 어느새 47위까지 올라서는 쾌거를 이뤘죠. 실제로 투자 전문지 배런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메콩강 유역 5개국 중 신차이나가 될 가장 유력한 국가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경제 성장 배경에는 베트남의 인구가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 기준 9,646만 명으로 전 세계 15위 인구수를 자랑하는데요. 그중 15세부터 65세 사이 근로인구가 전체 인구의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10명 중 7명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른바 인구 황금기라고 말하죠. 자그마치 1억 명에 달하는 베트남 인구는 공장을 돌리는 일꾼이자 시장을 일으키는 내일의 소비자인 셈인데요. 바로 이것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눈 돌리게 하는 원인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에 놀라면서도 선진국 진입의 가능성에는 낮은 평가를 해왔습니다. 베트남이란 나라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만 하다가 추락할 것이라는 냉정한 분석들이 많았죠. 하지만 최근 세계 정세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베트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G2라고 불리는 거대 국가들의 무역 전쟁 때문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베트남은 정치적으로는 같은 이념 성향의 중국에 기울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유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 측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베트남은 이 상황을 잘 이용해 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밟을 수 있을 거란 예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대표적 지성인 자크 아탈리는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베트남이 정치와 금융, 교육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이룬다면 2025년에는 아시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유치로 고속 성장한 베트남이 과연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박수 소리가 큰 것 같은 예. 게 왜 들까요? 왜냐면은 강의 때 저희가 예. 살짝 좀 지치는 감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이렇게 텐션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도레미파솔 라시도. 오늘 저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예, 오늘 예. 해외여행 떠납니다. 맞습니까? 예, 해외여행. 예.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으로. 요즘에 되게 친숙한 나라예요. 뭐 박항서 감독도 그렇고 네. 여행지로도 많이 또 사랑을 받고 있고. 그렇죠. 자,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또 있을까요? 축구가 있고 국민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다. 낮다. 굉장히 맞아요. 젊은 나라다. 젊은 나라다. 젊으면 얼마나 젊을까요? 그거 20대라고 저는 20대로 기억합니다. 20대. 평균 연령이. 예전에 우리가 인도 얘기할 때 인도보다는 조금 더 나이 든 나라예요. 베트남이요? 예, 베트남의 평균 연령은 지금 현재 한 30세 정도 가까이 됩니다. 와.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저출산 현상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령화도 있어요. 베트남에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아직 강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아마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일 거예요. 이게 아무튼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여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지금 나는 건데. 예, 굉장히 나는 거죠. 네. 일단은 베트남의 총인구가 대략 1억 명 가까이가 돼요. 1억. 예, 1억 명 가까이가 되는데 2025년경에는 1억 명을 넘을 것이라고 네. 예측이 되죠. 1억 명이 넘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내수 시장만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급자족이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상훈 씨가 아주 좀 컨디션이 좋은 네. 것 같아. 잠을 많이 잤나 보지? 한결에 방송하니까 잘하네. 잠을 아주 푹 잔 것 같아. 아주 그냥. 자, 그렇다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이 생산 이게 가능 더 인구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 인구를 뜻해요. 네. 중국도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미 꺾이기 시작했고 베트남은 근데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989년에는 베트남의 전체 인구의 생산 가능 인구가 56%였는데 2015년에는 68%까지 오르긴 했어요. 괜히 올랐죠. 근데 지금 약간 내려가긴 해요. 그러나 네. 많게는 150만 명, 적게는 130만 명 이상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앞으로 20년 동안은 계속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탄탄하네요. 이런 뭐 탄탄하죠. 숫자만 그렇죠. 따져보면. 그렇다면 베트남에는 언제 결혼할까요? 베트남 좀 일찍 결혼하지 않나요? 25세부터 29세의 남자가 53.2%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고 여자는 79.9%, 약 80%가 결혼을 한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거의 한창 싱글을 즐기는 나이 아닌가요? 실수한 사람들 아니면 예, 그렇죠. 남자는 10%, 여자는 24.1%. 야, 완전 차이 난다. 완전 차이 나죠. 네, 예. 그다음에 베트남에는 여성의 오히려 사회 참여가 굉장히 높아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신흥국이고 그래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높은데 72%가 사회 참여를 하고 있고 진짜요? 이건 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몇 프로죠? 우리나라는 54%. 50? 예.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에요. 아무튼 베트남의 여성 참여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성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구 구조도 있는데 가구 구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는 지금 평균 가구 원수가 몇 명일까요? 3.8? 오, 3.5명이에요. 3.5? 3.5명. 그러니까 3.5명이 한 가구에 사는 평균 수예요. 아이가 하나에서 둘 사이는 있다는 얘기군요. 확실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인 가구도 있을 거잖아요. 거의 2명씩은. 예. 그리고 5명에서 6명 정도 사는 가구도 네. 한 22% 정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베트남에서도 뭐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도 핵가족 시대로 이렇게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오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져 봐야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구매력이 있지는 않고 대부분 요즘엔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들은 다 빌트인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구나 이런 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시장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지역 분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베트남에는 한 6개 지역으로 나누기는 해요. 그런데 수도에만 약간 더 많이 살기도 하고 호치민. 예. 예. 나머지에는 거의 비슷해요. 왠 줄 알아요? 글쎄요. 호적 제도를 기반으로 한 거주 이동이 제한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많구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예외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겠죠. 뭐 직장을 뭐 그쪽으로 구했다든가 뭐 정부에다 신청을 해서 뭐 예외적인 규정이 있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예. 기본적으로는 그냥 태어난 곳에서 자라야 되나 봐요. 예,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하다. 굳이 수도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 어. 이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게다가 베트남에서는 도시에 사는 인구가 네. 지금 3,300만 명이고 네. 그 다음에 농촌에 사는 인구는 6,400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호치민, 그 다음에 하노이, 다낭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1,693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을 할 기회는 도시보다는 농촌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네요. 도시와 농촌을 얘기를 했으니까 전 세계의 도시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48%? 아, 비슷하긴 한데 절반은 넘었어요. 52%예요. 전 세계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빠르게 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면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70% 가까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는 이제 메가시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인구 한 3천만 명 이상의 도시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베트남에는 고령화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평균 연령이 이제 30세라고 하셨잖아요. 예. 고령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낮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고령화 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잖아요. 777만 명이에요. 아, 또 예. 인구 중에는 몇 퍼센트 정도? 7%? 8% 정도 8%? 8%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2024년이 되면 900만 명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2029년이 되면 1,130만 명. 아, 또 고령화는 점점 또 느는 추세네요. 예, 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젊은 세대가 많긴 하잖아요. 그죠? 예. 젊은 세대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고령층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령층은 점점점 많아지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베트남에도 밀레니얼 세대가 있어요. 상훈 씨와 같은 밀레니얼 세대가 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베트남 친구들과? 왜냐하면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는 사실은 공통된 특성도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가도 똑같아요. 네. 그들도 스타벅스 가고 네. 뭐 아이폰 좋아하고 유튜브 좋아하고 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다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베트남에서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워라벨? 그 단어 뭔데?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노력해야만 사회에서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아주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기름기가 덜 묻은 건가요? 아, 그렇죠. 때가 덜 묻었다고 할 수 있지.
예, 그래서 우리는 한참 일해야 된다.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거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또는 사회에서 성공한 부모의 자녀일수록 자녀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네요, 진짜.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네. 그 다음에 소셜리제이션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참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소셜리제이션이라고 하면 뭐 사회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피임약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면 피임약이 별로 좋지 않다, 베트남에.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컨대 어느 제약회사의 피임약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거를 전국에 있는 인구국 지국에 있는 전국의 인구국 지국이 따로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팜플렛과 브로셔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피임약을 싸게 공급해요. 공구를 하는 공동구매를 하는 거죠. 맞아요. 공동구매를 국가 해갖고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베트남에 무슨 아이템을 전달을 하겠다 그러면은 베트남의 소셜리제이션을 타게 되면 베트남의 지정 아이템이 되는 거지. 대박.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좀 되면 말 그대로 대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그거를 노리고 있겠네요. 노리고 있죠. 예, 많이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음료수도 이렇게 많이 뭐 즐기고 하잖아요. 네, 뭐 네. 케이팝 문화라고 해가지고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좋아하는 거지 네. 메이드 인 베트남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공장을 이전해갖고 뭐 싸게 하겠다. 이거는 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인건비가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이제는. 싸지 않구나. 그 나라에서도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고급 인재들은 항상 어느 나라나 가나 가격이 비싼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베트남 하면 딱 떠오르는 풍경들이 오토바이 네. 막 수백 대가 그냥 길을 가잖아요. 예. 근데 그 풍경이 그냥 단순한 그날의 풍경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삶을 영위하는 맞아요. 네, 이들의 어떤 성실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니까 이해가 가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네. 점이라고 좀 부지런한 생각하고 모습들. 그리고 베트남하고는 어떻게든 친하게 좀 지내서 네. 이 경제 발전이 그들이 같이 갈 때 우리도 좀 같이 좀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뭐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하고 있다.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저부터 갈까요? 네. 저는 쌀국수를 먹고 있습니다. 나도 그걸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 됐는데 베트남과 중국이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허. 열렬히 베트남을 응원했어요. 또 마침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중국 감독님은 히딩크. 베트남 감독님은 박항석. 자, 아무튼 뭐 베트남 우리가 이렇게 강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그리고 또 뉴스에서 굉장히 베트남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만 해도 분명히 주목해야 될 이유는 있는 것이다. 충분하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네. 좀 가보시고 네. 확인을 하고 우리도 본받을 점은 꼭 본받았고 네.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서로 세계화를 위해서 예. 열심히 네. 예,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님에게 시원한 그 상식 꼬리곰탕 한 그릇 제대로 먹은 것 같아요. 예. 진한.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30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